통찰의 시대 챕터 5 시각예술과 과학의 진화하는 대화 5-27 예술의 보편성과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들 예술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이 관찰자에게 인지적,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므로 예술은 전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진화심리학의 시조 중 두 명인 존 투비와 레다 코스미데스는 에른스트 크리스, 언스트 곰브리치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진화한 미적 원리에 따라 정신 발달이 이루어지는 예술가가 되도록 진화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술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한다. 아기 때부터 자기 조율적 경험은 독창적인 예술 매체가 되고 자아는 독창적이고 주된 관객이 된다. 비록 남들은 달리거나 점프에서부터 상상한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기 생성적인 미적 경험의 대다수를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창작자와 남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방안들이 있다. 추가 기록 매체들, 그림, 점토, 필름 등이 발명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관객이 접근할 수 있는 예술 형태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예술이 인류의 미학 세계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련다. 설령 예술활동을 영구히 기록하는 능력이 출현하면서 그런 관객 지향적인 시도가 대중화되고 그 활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힘을 지니게 되었을지라도 말이다. 예술가는 감정적 기초 요소를 자극하여 관람자에게서 바라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인지심리학자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라는 예술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인간 예술 경험의 모든 다양한 표현 형태의 토대를 이루는 원리를 찾아 나섰다. 즉 시지각의 기본적인 게슈탈트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칙을 찾아 나섰다. 크리스와 곰브리치가 캐리커처를 논의할 때 펼친 논리를 이어받아서 라마찬드라는 많은 예술 형태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 뇌에 흡족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도록 고안된 의도적인 허풍, 과장, 왜곡을 수반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효과가 있으려면 예술의 사실적인 묘사로부터의 일탈이 임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에이킨이 주장했듯이 그 일탈은 감정 방출의 선천적인 뇌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데 성공해야 하며 그것은 과장이 중요하다는 행동심리학자들과 동물 행동학자들의 발견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 발견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성숙한 행동을 빚어낼 수 있는 단순한 신호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 자극을 과장하면 더욱 강한 행동이 나온다. 라마찬드라는 이 과장된 신호 자극을 정점 이동 원리라고 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화가는 개인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애쓰는 한편으로 적절한 과장을 통해 그 본질을 증폭시키고 따라서 실생활에서 그 사람이 촉발했을 바로 그 신경 메커니즘을 더 강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라마찬드라는 한 이미지의 본질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중복되거나 사소한 정보는 버리는 화가의 능력이 시각계가 하도록 진화한 것과 비슷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화가는 모든 얼굴의 평균값을 취하고 모델의 얼굴에서 이 평균값을 뺀 뒤 그 차이를 증폭함으로써 과장된 신호 자극을 무의식적으로 제공한다. 정점 이동 원리는 형태뿐 아니라 깊이와 색깔에도 적용된다. 분명히 우리는 원근법이 없는 클림트의 그림에서 깊이의 과장을 보고 오스카어 코코슈카와 에곤 실레가 그린 그림에서 증폭된 색깔을 본다. 게다가 빈센트 반 고흐의 뒤를 이은 코코슈카와 실레는 얼굴의 질감 속성을 과장함으로써 정점 이동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마찬드라는 어느 정도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깨달음에서 이끌어낸 자신이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미술의 추가 원리 10가지를 제시한다. 무리짓기, 대조, 격리, 지각 문제 해결, 대칭, 우연의 일치 혐오, 리듬 반복, 질서, 균형, 비유가 그것이다. 역사와 양식, 지역적인 선호,
각 화가의 독창성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지 않는 보편적인 미학 법칙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은 리글이 강하게 역설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 1900의 모더니즘 예술 같은 특정한 예술학파의 출현은 특정 시기와 장소의 지적, 문화적 사건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지 모른다. 라마찬드라는 그저 화가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 일반 법칙을 개발한 것이다. 어느 화가가 어떤 특정한 법칙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는 화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대의 양식과 역사적 양식, 화가가 속한 지적, 예술적 시대 정신, 화가 자신의 기술과 관심과 독창성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이 자연광 속에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색채 공간에 새로운 변이를 도입한 대가들이었다면,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들은 사람들의 감정과 본능적 삶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얼굴과 몸을 그림으로써 감정 공간에 변이를 도입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화가들 각자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사람의 시각계와 감정계 작동의 토대인 보편적 원리들을 간파했다. 그리고 화가들은 또 하나의 보편적인 생물학 원리를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사람들의 주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 의식의 무대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안정한 신경표상뿐이다. 라마찬드란이 지적하고 있듯이 얼굴이나 몸에서 결정적인 정보는 윤곽선이므로 피부 색조, 털의 모양 등 다른 모든 정보는 의미가 덜하다. 사실 그런 세부 사항은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주의 자원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클림트의 아르누보 양식의 검은 윤곽선, 나중에 코코슈카와 실레가 모난 이미지로 변형시킨 그 윤곽선이 그토록 강력하게 와닿는 이유다. 그 윤곽선은 얼굴, 손, 몸의 경계를 정하고 그것의 주의가 향하도록 하며 우리 감정 반응의 신경 메커니즘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성화한다. 화가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람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주의가 할당될 수 있도록 이미지에 이런 정점 이동을 도입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 한다. 때로 관람자에게는 색채의 영향조차도 필요 없다. 실레는 초상화의 색깔을 빈약하게 사용했지만 때로는 아예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초상화들은 대단히 강력하게 와닿는다. 미술에 반응하여 지각과 감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밝혀낼 통찰력을 처음 제공한 쪽은 리그를 시작으로 크리스, 곰브리치, 라마찬드란으로 이어지는 인지심리학계였다. 그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화가가 창작한 이미지가 우리 뇌에서 재창작되며 지각적, 감정적 현실의 모형을 만드는 능력을 우리 뇌가 타고났다는 것을 알았다. 요점은 화가가 사람과 환경의 이미지를 창작할 때 우리 뇌가 일상생활에서 현실의 모형을 구축하는 데 쓰는 바로 그 뇌의 신경회로들을 표적으로 삼아 조작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크리스는 물질적 심리적 현실의 창의적인 모형 작성자인 화가의 뇌가 화가를 통해 묘사된 물질적 심리적 현실의 창의적인 모형 재작성자인 관람자의 뇌와 대등하다고 주장했다. 표현주의 미술은 고도로 일관적인 방식으로 뇌의 감정계와 지각계를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캐리커처의 감정 환기 능력을 20세기의 소묘, 채색화, 색채 이용 기법과 결합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얼굴, 손, 성적 부위가 중요하므로 전통적으로 화가들이 그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는 관람자의 지각적 주의를 단순히 그 신체 부위들에 향하도록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들을 과장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 과장했는지를 관람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감정적 기초 요소를 자극하고 새로운 도상 집합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들은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계의 무의식적 표지들을 드러내고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만든다. 미술에서 감정의 지각은 생물학적 운동, 거울 뉴런, 마음의 이론을 담당하는 뇌 체계들을 끌어들이는 어느 정도는 모방적이고 감정이입적인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체계들을 자동적으로 끌어들인다. 제임스 랑게의 감정이론이 예측했을 법하고 현재 감정뇌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듯이 위대한 미술 작품은 무의식적이지만 의식적 느낌을 촉발할 수 있는 깊은 쾌락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클림트의 일부 작품에 편한 자세로 묘사된 품격 있는 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편안하고 품격 있는 존재로 느낀다. 반면에 실레의 그림에 묘사된 불안한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의 불안 수준은 높아진다. 다윈의 얼굴 표정 연구가 시사하듯이 약 6가지의 전형적인 감정은 쾌락에서 고통에 이르기까지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 한 감정이 이 연속체의 어디에 놓이느냐는 편도체, 선조체, 전전두엽, 뇌의 다양한 조절계를 통해 결정된다. 그림 하나가 어떻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고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들이 전혀 다른 감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융합할 수 있었는지, 예컨대 에로티시즘의 쾌락을 불안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탄생의 희망과 융합할 수 있었는지를 이 연속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는 감정들의 조합을 모델의 무의식적 충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는 한편으로 보편적인 예술적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창작을 했다. 그들은 역사의 한 시대에서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미술의 2가지 주된 용도를 보여주었다. 첫째, 그들은 개인이 자신을 보여주는 태도 속에 숨겨진 느낌과 본능적인 충동을 강조함으로써 관람자가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감정을 읽고 그 복잡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모델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모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둘째, 그들은 캐리커처를 써서 본질적인 감정 요소들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들은 얼굴, 손, 몸의 윤곽을 단순화해서 모델이 어떤 인물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단순한 윤곽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더 오래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적 보편성과 정점 이동에 관한 라마찬드란의 주장은 여성의 성애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과장한 클림트의 방식, 얼굴 감정을 과장한 코코슈카의 방식, 생명력과 죽음을 동경하는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고군분투하는 현대인을 묘사한 실내의 불안 가득한 과장된 신체 자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는 현대의 위대한 초상화가인 루시안 프로이트의 작품에서도 보편성과 정점 이동의 증거를 본다. 나체 모델을 그린 초상화에서 프로이트는 기존의 척도와 원근법을 왜곡해 우리의 내면 세계와 바깥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이 현실이라는 견해를 드러낸다. 끝났어요? 네.